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귀한 역사 시간이죠. 민정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과 함께하는 생활 현대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열정적이지만 양복 입고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일이 많으시잖아요. 예, 좀 전에도 지금 장준하 특별법 네. 공청회 지금 토론하고 왔어요. 저희가 어제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서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참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아픈 그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박진가 대조적이죠.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사람은 강복군 장교요, 한 사람은 일본군 및 만주국 장교고. 네. 해방 후에 이승만과 가장 한때 투쟁했던 게 장준하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박진기는 뭐죠? 남로당 자익도 하다가 정치 군인 하다가 이승만에서 목숨을 살아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백선엽하고 이승만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박근혜 씨가 또 백선엽 씨 만나서 예우 잘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냥 활짝 웃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빠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박정희 시대 때 장준하 선생은 사실 의문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건 타살이죠. 타살, 사실상 타살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 진상규명법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준하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통과시키려고 공청회를 했었어요. 네. 사실 역사적으로 딱 그 행적만 놓고 본다면 누가 이 시대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장준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단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게 박정희라는 인물이 대통령, 그것도 18년 동안 독재를 했죠.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 되는 나라, 되어야 할 사람은 안 되는 나라, 그다음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걱정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 오늘날 혼란의 근원이에요. 예,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함께 해주시면요. 저희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좀 바꾸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폭락된 고춧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대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호텔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청취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역사 선생님이 있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많은 분들이요. 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요. 더 많이 가르쳐달라고. 근데 이 교과서 틀린 것만 하더라도 2년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닌 이런 교과서요.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왜 아직도 수고 꼴통들을 붙잡고 믿고 살아야 되는지 똑같은 대답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해보았더니 독립이 안 되더라도 독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개량주의로 갔다가 친일파로 갔죠. 다른 한편으로는 3.1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임시정부라는 옥동자를 낳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운동은 실패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3.1 운동은 겉으로 보면 실패했잖아요. 왜? 바로 독립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3.1 운동이 죽어가면서 미래를 하나 잉태해서 놓고 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새로운 미래의 운동을 안고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힘겨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겐 또 다른 역사적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운동이 될 테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함께 싸우시면 네. 미래가 옵니다. 저는 박한영 실장님이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슴 답답한 이 울분에 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을까 싶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상처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너무나 타당한 이유를 가슴속에 품고 계시니까. 혼자서는 울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나 네. 너무 인상 쓰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좋은 미래를 만드는 운동 아니겠어요? 네. 네, 기쁘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이니까요. 예. 그럼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박한영 실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바쁘신데 이번에 일본까지 다녀오셨죠? 예. 4박 5일로 좀 갔다 왔어요. 야,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교토, 오사카, 도쿄. 그러니까 거의 한 곳이 하룻밤씩 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 정말 강행군을 하셨는데 가서 일본 우익단체들, 극우주의자들 좀 혼 좀 내셨나요? 아니면 무슨 일로 갔다 오신 건가요? 극우단체 가려면 야스쿠니 가야 되는데 야스쿠니 진짜 갈 틈이 없었고. 예. 예.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몇 년 전부터 식민지식이 제일 조선인 단체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네. 잘 알듯이 조선학교 문제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일제로부터 독립된 지가 60년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제일 조선인 학교를 제특회라는 아주 극우 단체를 비롯해서 현 일본 정권이 무력화시키고 탄압하고 그다음에 아주 심하게 요즘은 아예 배척 운동을 합니다. 네. 네오나치즘 같은 거죠. 이런 속에서 제일 조선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일 조선인은 제일 한국인으로 있든 제일 조선인으로 있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든 또는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식민지 시기의 역사적 용어로서 여전히 그렇죠. 차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로서의 자인이지 조선인 제일 조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용어지 국적 용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광의의 의미로. 네, 그렇죠. 예.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의 범죄 속에서 탄생했던 그룹 하나의 지층이겠죠. 이분들이 어떻게 식민지에서 일본에서 살고 어떻게 어떤 단체를 만들고 살았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제일 조선인 문제의 원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인 학자, 제일 동파학자,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내학자들이 함께 지금 한 4, 5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내년쯤에 나올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고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시민역사가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네네. 박정희 기념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이명박 기념관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들의 진실들이. 예. 그래서 지금 시민역사관을 저희들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이제 역사관을 만드는데 제일 동포들과 일본 시민과 일본 학자들도 함께 만들자 합의를 보고 왔어요. 왜? 이 시민역사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나 독립운동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 동아시아 평화와 그죠? 그 공존의 역사를 만드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동참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합의를 보고하고 또 현안을 하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현재 교학사판 우리가 뉴라이트 플러스 스콜이 만든 엉터리 쓰레기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물어보세요. 그 일본 우익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 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 예. 우리 멋대로 새누리당 멋대로 통과시킨 교과서. 네. 이걸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저도 창피했어요. 예. 지금 제가 가서 일본 후쇼사 교과서나 주유사 교과서, 일본 우익 교과서를 비판하러 가야 되는데 한국의 교과서가 더 큰 사고 쳤다고 말을 하러 가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한국사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의 경우는 대충 알아요. 근데 하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그냥 학교에서 채택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리사. 예. 왜 어렵냐.
일본은 의육교과서가 만들어지더라도 일본에는 지방자치제가 발달하고 학교에 그 교과서 채택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의익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 채택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풀뿌리 그 시민운동은 무척 강합니다. 네. 네. 다만 그 집결되는 힘이 없는 것이 우리하고 차이겠죠. 우리는 촛불하면 몇만 명이 와버리잖아요. 네네. 일본은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죠. 후쇼사는 뭐 1%도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잘못된 한국 역사 교과서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는 그 학교 내에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부분까지도 치부를 드러내게 돼서 참 부끄러운 상황이었겠네요. 제가 네. 오랫동안 숙골 연구해 왔잖아요. 네. 저는 언제 시간 되면 숙골 한국사 한번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 숙골의 행동법칙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들이 어떻게 되냐. 이미 우리 벌써 3분지 2단계까지 보고 왔어요. 자, 엉터리 한국사, 한국현대사 연구회라는 학회를 만들어서 엉터리 하나 만들어서 정부 쪽과 채널을 만들어주죠, 조직적으로. 네. 이 안에 경제학자든 그다음에 뭐 윤리학자지 이런 비전공자들이 그 이름을 달고 들어와 있고 그중에 이명희하고 권영이라는 사람이 총대면 거 아니에요. 이름이 한국현대사학회죠. 그렇죠. 누가 볼 땐 역사학회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위장 뺑기칠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지 바꾸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하고 짬짬이 하는 거죠. 정부는 그쪽을 카운터 파트너. 네. 마치 대표학회, 역사학회는 다 제껴버리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색깔물이 해야 되잖아요. 왜 한국의 역사학교를 왜 대화하지 않느냐면 걔들은 빨갱이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이 정리해줄 때 나발수가 조중동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알겠지만 군사작전 했죠. 극비작전. 네. 뭐 이건 뭐 아덴만 작전처럼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극비를 사실 통과시킨 거예요. 절차는 다 알지만 내용을 우리가 못 보게 했잖아요. 통과시켰죠.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터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된 교학사, 엉터리 교과서, 쓰레기 교과서를 통과시킨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편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교육부 장관이. 네. 아니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권한도 안 가진 교육부 장관이 한 달 동안 다시 수정할 기회를 주겠다. 전부 다 고쳐라 모든 교과서가. 네. 단체 계약을 받았어요. 한 놈 살리려고. 그래서 수정할 기회를 준 것도 위법한데도 해줬잖아요. 네네. 그 말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김부성이라는 사람이 조만간에 김부성의 아버지의 정체도 밝히실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갑자기 이명희를 불렀죠. 네.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돼서 나왔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수정이 이제 한 달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겠죠. 왜? 지금 채택을 하러 넘어갈 단계에서 수정은 더 이상 불가한데 수정을 교과부에 지멋대로 하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험 시간 끝났는데 답안지 또 주고 답안지 고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네. 이 짓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학교에서 채택할 때 우리 잘 봐야 돼요. 만약 이게 왜 검정 통과가 돼서 10월 말에 통과되면 11월 초까지 채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칼자루는 우리가 아니고 현 정권이 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객관적 분석을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고인력이 밀고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국사편찬위원장을 바로 이 실제적 대부라고 할 유영익 씨를 넣었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이룩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얘기할 정도의 완전히 제정신 안에 학자를 밀어붙인데 바로 이 교과서에 사실은 배우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심지어 근대화론을 또 찬양한 사람이에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신랄하게 얘기를 했었죠. 이 양반이 행동대장은 나서르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땡겨보면 한국 교총 언제나 보수였죠. 교장들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교총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밀어붙여요. 교육부가 밀어붙여요. 일선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세 가지를 채택하게 돼 있어요. 3종을 8종 가운데.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교장 선생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절대적이죠. 예. 예. 또 교장 선생님이 무식하게 접근하면 또 비판받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저항을 분시해야 되겠죠. 네. 알아서 딱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겠다고 했죠. 무력화시켰어요. 정교조. 그래서 정교조 이사하면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교조는 이제 생세기를 놓이게 만들어서 이 교과서에서 아무런 운동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누가 나오냐. 아스팔트 학부 모델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들이
공교육 학부모회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학부모회를 해서 이걸 뭐냐 해서 왜 빨갱이 교과서는 채택하고 교학사 국민의 교과서는 채택하지 않느냐. 이미 김부석이가 어떻게 불러라? 국민의 교과서 불러라 했잖아요. 예. 이것에서 나오면 교장은 뭐예요? 여론이 이런데 왜 이걸 뺐느냐 해서 무조건 8가지 중에 3순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권은 교장한테 있어요. 아이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교장 선생님 착하겠지 하는데 아. 저는 모든 교장 선생님이 안 착하다 얘기는 아닌데 대체로 교청을 매기로 했을 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한국 교육에서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옛날 분이라서 미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 딸부터. 예, 학교를 못 밝히겠어요. 네.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경상도 지역 학교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국 정말로 보수의 본산이고 가장 박정희 또는 박근혜 세력의 기반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 사립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맞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또 이승만을 무척 좋아해요. 우리 소고기가 먹고 싶어 해도 교회가 나왔죠. 미국 네. 소고기 먹고 싶다고 깃발 들고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온 게 이상한 교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기독교로 안 부르고 개독교로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모든 그런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요. 이 학교가 이승만을 매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반공을 표방하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교리가 반공이잖아요. 성경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리를 반공을 하는 한국 특수 기독교 학교들 심각하게 되겠죠. 여기다 명품 학교들이 있죠. 서울에서도 남쪽에 한강나무에 한국의 입시를 선도하고 있는 이런 쪽들이 연계하면 30%가 넘어요. 저는 공권력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학교 정치적 성향을 가진 그런 지역적 학교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출제하겠죠.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교과서를 채택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네요. 네, 또 그 출제원들이 내는데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냐? 출제원을 바꿔버리면 되지. 당연하죠. 예. 이거 검정위원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대학만이 아니죠. 공무원 시험. 아. 물론 이 책에서 낸다는 보장이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 출제원을 누가 만들겠어요? 출제원들 공권력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 사회 전체는 이 교과서 하나가 뭐냐 공신력을 갖는 그 순간부터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유령 교과서인데 짝퉁이고 엉터리인데 이것이 교과서를 한 번만 통과가 되면서 사용되기만 한다면 근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시험 축제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듣기에도 약간 기함을 하게 되는데 일본 내 반응은 더 쇼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 이분들이 우리는 후소사 지유사만 보고도 충격받았는데 한국 교과서 보고는 너무 충격하고 자기네도 내용을 보고 많이 웃었답니다. 예. 부끄럽네요. 예. 예. 그리고 아마 이분들도 걱정한 게 일본의 시민단체들이나 일본의 양심 역사학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학자들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먼저 나아져야 여기서도 막 짝짝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먼저 한국이 나서지 않는데 일본 그렇죠. 눈에가 뭔데 나서냐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일본 상계심 같으면 일본 역사교에서 반성해라. 한국에서 이미 뭐냐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하는 책이 나오는데 왜 일본의 교과서는 왜 괜히 식민지 지배했다고 잘못했다고 쓰는가. 반성해라. 그래서 일본의 우익 교과서가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이적 행위예요. 예, 이런 이적 행위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부터 이 행정기관과 뉴라이트라는 사기꾼 학자들과 조중동이 같이 해먹고 있어요. 이거는 제2의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인데요. 이거 정말 여적죄 적용해야 돼요. 예,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명백하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럼요. 예, 이 최근 교학사 한국사 필자 이명희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그 공주 사범대학 동문들이 이명희 교수에게 사직 요구를 했다는데 제가 동문이어도 참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보통 사범학교는 특성상 교직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들어가는 학생들도 대단히 온화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네. 교수님들도 온화한데 근데 이 공주 사범대학교죠. 여기 역사교육학과 교수였으니까 이 선후배나 제자들이 이명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우리 학교 두면 안 된다. 개망신이다. 그래서 총장에게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인데도 이 교과서의 문제 좀 안 믿으시겠어요? 모국에서조차도 일종의 스트라이크 아니에요, 동문들이.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명희 교수는 어떻게 연락도 전화도 잘 안 받는데요. 그저 권력의 보호에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저 이 파도만 지나가라. 이거 용서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이게 엉터리 학자를 추방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교과서 공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서로 각시오고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총대 메고 나왔잖아요. 네. 김무성 이 양반이 갑자기 뭐 대권 오전 뒤 대권 또 이야기하는데 이 교과서가 대권한다면 끔찍한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 교과서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강자를 조직하고 있잖아요. 역사 강자를. 네네. 그럴 때는 거예요. 왜 새누리당에서도 대부분 다 나쁘지만 유독 더 나쁜 짓 한 사람 있잖아요. 특히 교과서 문제에서 거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수상해요. 뭐 외송하지 나중에 또 누군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아다시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어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하나가 항상 이들 있죠. 친일파 공범론 있죠. 전민족 친일파론. 나만 친일했냐? 남도 친일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또 공격은 8종 교과서에서 교학사판 이 숙골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다른 교과서를 이제 뒤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또 오탈자라 이렇게 표현해 이런 거지만 여기는 근본적으로 사기를 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학사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이 7종 교과서를 앞으로 비판할 거예요. 이 한 달의 기간은 수정 보완해야 될 이유는 우리만의 다른 교과서도 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했대서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달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상황인데 어떻게든 여기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지 않으면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나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국정감사도 시작되지만 이 부분에서 이 교과서가 왜 채택될 수 없는가는 색깔론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교과서에서의 기본 원칙과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가르쳤을 경우에 현행 역사 교과 과정과 안 맞고 답도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왜 이걸 통과시켰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있는데 아마 국회에서도 이번에 열심히 나선다 그래요. 야당 의원들이. 네. 그래서 국회 내에서 판결전도 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검증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증 심사 자료들. 그 핵심이 채점표예요. 채점표. 어떻게 채점인지 봐야죠. 다른 교과서하고.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배울 내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사의 큰 줄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다른 지상파에서 지금 생중계를 해줄지 그것마저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증 과정에 대해서 그 자료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역사학교 원로분들 모셔서 강연도 할 예정인가 봐요. 국회에서도. 왜냐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적 대응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먹보, MB의 준말은 먹보잖아요. MB의 다른 말 먹보인데 먹보 네. 이명박 때부터 문개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벌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소고기 집회 때 그 정도 했는데도 명박산상도 아니고 우리 끄떡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책임을 이번에 물어야 앞으로 이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운동해야죠. 네. 지금 아고라에서 지금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 좀 이름이 깁니다만은 그냥 뉴라이트 교과서 이렇게 치면 나와요. 아고라 청원에 100만이 서명. 네. 저도 지난주에 예, 실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바로 네. 예, 가서 서명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 가셔서 서명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서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 곳곳에 이 현수막도 달고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홍보선을 다 빼앗겼어요. 네. 그래서 국민 TV라든지 또 오직하면 라디오 반민TV 가든 팟캐스트에서 이걸 열심히 또 해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알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학부형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그럼요. 시민이 모든 국민이 다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요.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이 교과서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위험한 교과서인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이 정리된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리신다고 하죠? 다음 주까지는 올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 이 교과서에서 이쪽 새누리당 쪽이나 숙구 꼴통들은 색깔론을 몰고 가요. 네. 우리는 애국 교과서인데 빨갱이 진여서 욕한 데서 또 사기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본질과 벗어나서 다른 문제로 물타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교과서 어떤 내용인지를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아셔야 술자리에 가든 그렇죠. 친구들 만나든 또 주변에서 얘기하더라도 된다. 물론 민정문제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500몇 가지의 틀린 사실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정말 교과서 안 된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만 오늘 그 예습 삼아서 예. 하나씩 한번 들어두고 또 다음에 보고. 반복. 사실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 네. 저희가. 예.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한번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교과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230쪽에요. 교과서 속이 아니고요. 쓰레기 속으로. 투더 코어가 아니라 투더 트래시. 용어 선택을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230쪽 단원 소개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일본은 식민지를 자신들의 체제와 문화에 일치시키는 동화주의를 채택하였고 나아가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어요. 이 교과서가 워낙 엉터리다 보니까 평소에는 역사 수업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요. 동화주의와 융합주의 뭐 이런 얘기가 교과서 때문에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대학 수준이나 대학원 수준의 한국사를 제가 강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동화주의는 맞아요. 네, 동화주의라는 것을 알겠지만 이제 내세 일치를 시키거나 그죠? 하는 건데 융합주의란 말이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고기 끄덕끄덕 맞는 것 같은데라는. 융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문화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융합은 뭐냐면 우리가 뭐죠? 융합과학이라고 했죠. 요즘은. 맞습니다. 인접 학문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통합시키잖아요. 융합은 그래서 뭐냐 주체가 없어요. 다양한 것들이 함께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하나가 중심이 돼서 밑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그냥 그렇죠. 합쳐지는 거죠. 예, 굳이 얘기하면 다문화 공생 이런 것들한테 얘기될 수 있거나 LA 가서 할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민족 말살 정책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뒤지다 보니까 이상한 데서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도대체 어디서 뺏겼는지 우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용어라는 얘기군요. 검증이고 자식할 게 있으니까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학계. 막 만든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야, 이런 거에도 깜빡 속아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얼핏 보면 융합주의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융합 그거 아니죠. 우리 민족 말살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장치 임명시켰는데 이게 무슨 융합입니까? 그렇죠. 융합 아닙니다. 예, 동하고 그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231쪽에 연표가 나와 있는데 이 연표가 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서요. 자, 이런 거예요. 일제 35년이잖아요. 네. 기간이 연도는 36년이지만 6년. 기간은 35년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연표를 1년에 하나씩 넣는다고 해도 1년에 하나씩 재중령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연표가 일주일에 1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없다 쳐요. 그러면 18개 항목이라면 2년에 하나 내요. 네. 일제시기에 2년에 한 번 중요한 사건을 내야 되는데 여기 희한한 걸 넣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물산 장년도에 갑자기 집어넣어놨어요. 일부에서 이걸 동아일보나 이제 경성방지에 연결시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진단학회 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진단학회요? 지금 일제시대 18대 대사건 중에 하나가 진단학회예요. 진단학회는 뭐예요? 이병도가 있죠. 네. 이걸 대표적 사건으로 넣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누락된 것들이 그럼 있겠네요. 엉뚱한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쪽은 굉장히 무단투쟁 싫어하잖아요. 그 19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의 의거조차도 빠졌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렇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뭐냐면 되살아났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 국민당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나도 저렇게 살겠다서 망명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거 대단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에요. 이봉창 의거 같은 경우는 비록 실패했지만 천황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근데 웃긴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워싱턴 조약 파기라는 게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워싱턴 조약? 아니요. 제가 무식한 건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요. 별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교과서만 강조하는 거예요. 워싱턴 조약이요?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네. 일제 세계대전 이후에 군비 축소 회의예요. 쉽게 말하면 군비 축소 회의. 물론 그 당시 관심사는 높았지만 그때 하더라도 이거는 그게 조선의 예. 독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과 관련이 있는 일본, 영국, 거예요? 미국이는 함대 숫자 줄이는 거예요. 네. 군축 회의란 말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 아니지만 18개 일제시대 때 2년에 한 번씩 들어갈 연표의 대표성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교과서 본문에도 없어요. 이 사람 자기네 책 자체에도. 워싱턴 조약 파기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도 없이 연표에만 적어놨어요. 그 왜요? 유승만이 관계했거든. 예. 천동설이 아니고 이동설이야. 이승만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예. 하여튼 간에 아주 웃기는데. 아니죠. 지금 많은 분들 들으면서 설마. 저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 믿겨요. 예. 야. 그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건 다음에 우리가 이 표에서는 안 나올 얘기에 다음 우리 용수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제끼는 정도인데 어떤 것인가를 볼게요. 기초 지식의 연구자들에게는. 한번 보시죠. 238쪽. 예, 238쪽에요. 2. 대공황 발생과 전체주의 대두, 태평양 전쟁과 일제의 패망.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예, 얼핏 보면 이제 전공자 아닌 경우는 맞아요. 네. 그러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기출 문제나 빈출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외우잖아요. 카얄포 모미. 카이로에서는 얄타 회담, 포츠담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맞아요. 미소 공동연회가 한반도 독립과 한반도 분단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에서 이건 반드시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고 반드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연합군은 카이로서는 1943년 카이로 선언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 이겁니다. 명백하게 틀린 사실이네요. 일본이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한 것은 2년 뒤에요. 포츠담 선언 때예요. 1945년 7월. 예, 카얄포 단계예요. 예. 그다음에 뭐냐 정확히 카이로 선언은 한국에 대해서 독립을 시켜줄 것을 처음 얘기하고 그다음에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착각한다? 착각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네. 자기 늘 떠들고 하는 한반도 독립과 분단의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대공황 발생과 전체주의 대두도 여기는 제가 뺐지만 본문에서 이상하게 됐어요.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1929년에.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파시즘이 대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됐어요. 세계사 책도. 아무거나 세계책 뒤져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은 공황과 파시즘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세계사에 비춰서 보편적으로 서술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체주의를 쓰는데 이 전체주의 1960년대 이후에 나오는 용어예요. 사실상. 아유, 그런 기본 용어도 모른다고요? 알면서 썼죠. 내가 볼 때 이거는. 의도적으로요? 왜냐 스탈린이 이 시대에 있었잖아요. 네. 스탈린을 전체주의, 즉 공산당을 전체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파시즘의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련 같은 전체주의 국가 이렇게 묶어버리려는 거예요. 명백한 군국주의.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요. 이 배우는 학생들은 그때부터 소련 나쁜 나라였구나. 공황이 발생하면서. 그런데 저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공황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은 나치즘이나 군국주의나 파시즘이라는 형태. 통틀어서 우리가 파시즘 체제라 그래요. 그렇죠. 그건 상식이에요.
나갔고 그다음에 대침략 전쟁하고 인종주의하고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2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원래 자본주의 국가예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 근데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완전 또라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과 일본 같은 자본주의 국가 두 개가 손을 잡고 두 진영이 손을 잡고 싸운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파시즘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체주의라는 말 쓰면 안 되잖아요. 60년대에 소련을 전체주의 국가로 얘기하거든. 그럼 2차 세계대전의 성격이 헷갈려요. 소련은 또 적인지 아닌지. 그러네요. 예, 이거는 반공 노예로제 걸린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굉장히 숨어 있어요. 예. 이런 게 참 무섭네요. 은연중에 세뇌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등학생들은 여지없이 당하고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여지없이 예. 가르치다가 똑똑한 학생한테 망신당하죠. 전체주의는 스탈린은 그 60년대에 얘기해 지금 파시즘화됐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같은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도 분명히 나오죠. 학생들은 하겠죠. 그건 다르거든. 예. 그러니까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243쪽 사료탐구 도움글에 보면요. 예.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령에 이어 예. 조선민사령부, 부동산 등기령 등을 반포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네. 1918년에 종결된 이 사업에는 410만여 원의 경비와 300에서 400명의 직원이 동원되었다. 예. 자,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연도가 나오는 문제라서. 네. 근데 이제 큰 흐름을 알면 되는 것인데, 자,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는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하고 여기에 이어서 조선민사령, 또 부동산 등기령 등을 반포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즉 이 세 개의 토지조사령, 조선민사령, 부동산 등기령 이 세 개가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조선민사령하고 부동산 등기령은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별도의 법이에요. 토지조사령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조사령은 또 1912년 8월인데 아까 토지조사 사업 시작하니까 네네.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민사령과 부동산 등기는 1918년 3월이에요. 연도 차이가 꽤 연도도 나는데요. 무척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데 이걸 왜 그렇게 됐냐? 이건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다 그렇죠. 쓴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이제 보면 사전유가 있잖아요. 네. 뭐 엉터리 사전 자체라고 말할 수 없어도 오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낸 사전이면서도 좀 문제 있는 사전인데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에 토지제도 항목이 있어요. 여기가 네. 그대로 잘못 뺏겨온 거예요. 그대로.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줘서 참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네. 어떤 공식적인 확인 없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근데 민족 대백과 사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비록 사전이라 하더라도 필자가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뺏긴 거예요. 틀린 것까지. 아. 그러니까 로댕을 오뎅으로 썼는데 그대로 뺏겨서 오뎅으로 뺏긴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이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 역시도 그렇게 잘못 인터넷의 정보를 아무런 검증 작업 없이 옮겨온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245쪽에 보면은 이야기 한국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화장품을 박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틀린 거라면서요. 박가분이 틀린 건 아니고. 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본인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또 이 양반들 답장한 게 글이 좀 재미있더라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잘 쓸 리가 없는데 못하던 놈이 잘하면 의심해야 돼 또. 격려하기보다 이쪽은. 예. 그 찾아보니까 이게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박가분을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신 게 아니고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뭐 교과서라는 것은 출전을 밝히면 페이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통 안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다도 이렇게 뺏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화장품 박가분은 맞는데 중요한 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이 직접 독창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렇죠. 있는 위키피디아의 바꿔본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요한 지식의 원천은 연구가 아니고 한국사 연구 논문들도 아니고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예요. 쉽게 네이버 사전. 보통 역사학자들은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기가 쓴 논문도 다시 보고 틀린 거 있을까 봐 걱정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252쪽 3절.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 한국사, 고종 독살설. 네, 우리는 사실은 네. 이건 이렇게 했어요. 독살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까지만 맞는 거예요. 네. 독살됐다는 기록은 없고. 예, 그런 것 자체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그랬을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그렇죠. 맞는 건가요? 그 이야기예요. 아마 이거 이야기 한국사라도 이건 이야기 한국사가 국사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쓸 때는 제가 이걸 왜 예를 들었냐면 고종 독사설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다 압니다. 그 이야기 아는데 확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의 학자들이 문제 제기할 때 증거도 못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이렇게 끝내줘야 되는데 독살되었다가 뭐냐 이거죠. 아, 아예 확증을 지어버렸군요.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인터넷 괴담으로 폄하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역시 from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없었으면 이분들은 책 어떻게 쓰셨을까요? 위키드 피디아, 사악한 피디아를 받겠죠. 예. 자, 그리고 256쪽에 보면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이라는 부분에서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한 임시정부를 수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은. 네. 우리가 흔히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 하나만 있는 줄 알잖아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 표방을 했던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노령 러시아 영토 연해주 쪽이죠. 대한국민의회. 그다음에 한성정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것 때 통합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술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교묘하게 쓰고 있느냐를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통합한 임시정부를 하면 한성정부가 법통을 개정했던 것은 정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상해하고 대한민국을 흡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흡수통합론아니에요. 네. 법통을 개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성정부를 승인한 것이지 하자는 것이지 법통 개정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또 한성부에 또 이승만 이름이 있네. 집정관인가로. 이승만이 있는 곳은 법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교묘하죠. 그러니까 저희가요. 이게 만약에 실장님께서 네. 요게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주시면은 고개를 갸웃갸웃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렇죠. 할 부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고급 한국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틀린 교과서 때문에 별로 안 가르치는 내용까지 우리가 다 알려드리는데. 저희 이제 이런 역사 관련해서요. 어떤 문장 한 문장도 그냥 못 넘기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위험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하게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연습이 돼야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문장을 들었거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뭔가 이상한데라고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26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단 오른쪽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부분에서 예. 1.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 6년 2. 한국인에게 한국어 필수화 3.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 원칙 4. 사범학교와 대학의 설치 5. 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은 일본 제도를 따를 것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 청취자분도 들어보고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이상한 거 있어요. 뭐 같아요? 한국인에게 한국어 필수화요. 예. 봐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국사 대학 전공자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예. 근데 보이죠? 자, 이걸 보면 보통 제2차 조선교육령 그러니까 조선교육령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고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1920년대입니다. 쉽게 말해 3.1운동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아, 3.1 운동 이후면 훨씬 더 강화되게 그렇죠. 내선 일치를 주장했겠네요. 예.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다. 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4년에서 6년을 한다. 이게 정확하지만 뭐 그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뭐 네. 2번 한국인에게 한국어 필수다. 이건 웬 짜장면 카레 섞는 이야기예요. 에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웃기죠. 원래 1차 조선교육령에서 그때는 바로 한국어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교사들 자체가 일본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필수였어요. 1차 교육령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하면 일본어를 교육과정에 집어넣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당장 한국어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들어가서는 조선을 필수한 말을 빼버려요. 대신 뭐냐면 조선인에게 국어를 필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국어를 필수화한다. 예. 즉, 고등학교는 국어를 습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일본어 강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어라는 것이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아니, 이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디선가 뭔가를 보고 베꼈으니까 이런. 또 이게 위키피디아. 아, 거기에 국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를 당연히 한국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군요. 아니, 위키피디아 자체가 틀렸거든. 아. 근데 이건 틀린 건 좀 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문 아나운서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벌써 잡잖아요. 예, 제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예, 그래서 보면 위키피디아 백과에서 실제와 정반대로 위키백과라고 되죠. 잘못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뺏긴 거예요. 이게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필수했다. 이게 조선 총독부가 뒤집어졌습니까? 갑자기 3.1 운동 이후에? 그러게요. 갑자기 착해진 것도 아닐 테고. 네. 예. 다음은 260조 다음 주 한번 가보시죠. 네. 아, 260조 넘어가고 261조 밑에 한번 너무 많아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요. 저희가요. 예. 261쪽 4절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른바 빨갱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조선공산당 일제 시기에 어떻게 쓰는가? 자, 국내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선공산당은 프로핀테른의 9월 태제를 받아들여 신간의 해소를 결정하고 계급 전술로 전환하여 민족주의 계열과의 협동 전선을 청산하였다. 예, 여기서는 얼핏 보면 틀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주어가 틀렸어요. 조선공산당은 예, 이게 주어죠. 프로펜테 조선공산당은 1928년에 네 번째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핀텐의 9월 태제는 그 이후에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관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조선공산당 없는데 수침불명이에요. 수침불명. 예. 조선공산당은 이미 다 해산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해산이 되어서 흩어져서 당 재건 운동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별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프로핀테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노동조합 네. 좌익 노동자 조직이죠. 네네. 여기서 뭐냐면 이 태제를 한 것은 당 재건을 하더라도 노동자 중심으로 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전혀 이야기가 조선공산당은 아니고 조선공산당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928년에 조선공산당은 이미 해산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261쪽으로 가보면요. 예.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 해방을 통하여 민족 해방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민족주의 운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예. 두 진영의 운동 간에는 갈등이 상존하였고 항의를 위해 하나로 단결하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이념적인 차이를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앞에 부분이 있죠. 네. 사회주의 운동 계급 해방을 통해 민족 해방도 이루려고 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제가 좋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따지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배우기로도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도입된 이념이었지 그 당시에 계급 해방이 우선시되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물론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계급 해방으로 가지만 네. 식민지라는 이 똥물 속에서 계급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이론적으로 보면 계급 해방을 주장하지만 실제 식민지에서 민족 해방 투쟁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 맞습니다.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민족 해방을 이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사회주의 해방으로 간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통해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계급 해방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니까 앞뒤가 틀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공산주의 운동 세력마다 입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그 계급 해방 지상론이 아닌 경우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뭐 그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게 저는 뭐 그것까지 양보하겠다고 차라리 뭐 교과서적으로 썼다고 치자 말이에요. 근데 꼭 보면 제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항상 공산주의 운동에 나오면 민족주의하고 결코 사이가 안 좋았다 또는 결코 그들은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로 될 수 없었다 이걸 계속 쓰기 위한 첫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 운동이 굉장히 대립한 것처럼 두 이념이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뭐냐면 그 두 진영의 운동 이것도 사실 전문적인 건데 이건 왜냐하면 전문가가 왜 써야 되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청취자 여러분이 이것까지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항일을 위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단결하자는 민족유일운동에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할 때 이 부분 이제 국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민족유일당 운동은 사실 해외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이 해외에서. 네. 근데 뭐 이것은 근데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또 이게 전문적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쪽 전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민족협동전선이라는 말을 써요. 바로 요 시기에. 네네. 차이가 있는데 또 넘어갑시다. 또 이런 것까지 하려니까 머리 쥐가 나죠. 네. 그 다음에요. 262쪽에 보면 1927년에는 조선농민총동맹이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일제경찰이 개입되면서 반일 민족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자, 이것은 조선농민총동맹은 이런 이야기. 조선농민총동맹은 전국적인 조직이잖아요. 농민들을. 네. 요즘 치면 전농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농민들 그냥 소작쟁이나 이렇게 하는 이제 지위 향상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운동인데 일본 경찰이 들어오면서 운동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죠. 애초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많은 활동가들이 들어갔어요. 예, 반일 민족운동의 성격으로 처음 시작된 조직을 마치 경찰이 탄압 때문에 독립운동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탄압하지 않으면 그 농민운동 계속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농민운동 자체가 간의 혁명적이나 항일적인 부분은 일본 경찰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 부단하게 그 지주들의 포갑이고 여기에 또 경찰이 거기 가세하고 또 한편 식민지 현실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사상을 받아들인 가운데 자각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요한 요건을 경찰 때문에 독립운동했다 말이 됩니까? 아이고, 예.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24년 조선 청년 총동맹을 결성하여 이념을 떠난 민족적 결속을 꾀하였으나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예, 이거 보면 이제 이 20년대 중반에 네. 대중조직에서 삼총사가 만들어져요. 삼총사. 예. 전국 노동총동맹. 네. 그다음에 전국 농민총동맹. 네. 그다음에 전국 조선 청년 총동맹. 앞에 보면 전국이 아니라 조선이죠. 네. 그러니까 노동계급, 농민계급, 청년계층. 아. 이 3대 대중조직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기반들 속에서 또 다양한 대중운동이 펼쳐졌잖아요.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는 이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우는 결코 사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끊임없이 이념 대립으로 끌고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1924년 결정될 당시에는 네. 이 공산주의 운동은 파가 많아요. 맞습니다. 서울파, 예, 하율파 예.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ML파 뭐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는 이 시기는 주로 사회주의계를 내서도 서울파들이 주도했어요. 이쪽은 뭐냐 상당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룹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민족주의 손을 잡자는 입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냐 끝내 좌우 대립을 그거까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향했다고 이러면 맞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념 대립을 염두에 두고 모든 내용의 글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 키플링이라고 아세요? 네.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정글북 쓴 사람이잖아요. 네네. 인도의 식민지 관례의 영국의.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이 쓸 때 East is East, West is West. 제가 발음은 경상도식이에요. 박근혜식 영어입니다. 예. 예. They shall not meet together. 동은 동이고 서는 서고 그들은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제국주의와 식민지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 이 교과서의 핵심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결코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봤자 안 된다. 원초적으로 걔들은 화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쓰려고 해요.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민족주의 운동에 장애가 됐다라는 식으로 결론까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없이 분열을 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사회주의 운동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 말 하고 그다음 신간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1927년에. 네네. 신간회요. 신간회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60만세 운동 있었잖아요. 네네. 순종 황제 인산날. 그때 뭐냐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손잡고 투쟁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다가 뭐 사전에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하면서 손잡아 보니까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손잡고 한번 힘차게 싸워보자 해서 나온 게 신간회예요. 1927년도에. 근데 여기서도 뭐냐 계속 보면 신간회에 대한 의미보다는 또 공산주의들이 신간회를 깨려고 했다. 그다음에 끝내 신간회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하면 깨진다. 이게 교과서에서 서술의 기조예요. 네. 근데 그런 기조는 좀 위험하죠. 저희가 참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 어려운 것만 해버리네요. 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 저희가 다뤄볼 겁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이건 뭐 시작부터 이게 너무 어려운 거 하셔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보다 쉽고 중요한 거 할 거예요. 네네.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